한반도에 비바람이 불 것입니다. 지금부터 북한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20년간 조선중앙통신 기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기사는 단 한 줄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당에서 지시한 대로 기사를 썼지만 밤에는 책장 뒤에 숨긴 공책에 진짜 북한의 모습을 기록했던 한 기자. 그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밝힌 20년간의 기록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2월 평양 평천구역 신원동. 제가 2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이었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 소리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영광스런 조선의 아침이 라는 노랫말이 스피커를 타고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지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평양 중심가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화려한 고층 아파트도 없고 그저 오래된 5층짜리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평범한 서민 동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동네가 좋았어요. 아침마다 계단 아래서 들려오는 이웃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 골목에서 공 차는 아이들 소리, 그게 다 정겨웠으니까요. 아버지, 밥 먹어요.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식탁으로 갔습니다. 강냉이밥에 된장국, 배추김치 한 접시. 그게 우리 집 아침상이었죠. 요즘은 쌀이 귀해서 강냉이를 섞어 먹는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쌀 한 킬로그램이 5,000원이 넘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배급으로 쌀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얘기는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나가셨어? 제가 물으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부터 두부 만들러 가셨죠. 오늘 장마당 단속이 있다고 일찍 자리 잡으러 가신대요. 78살 우리 어머니는 30년째 장마당에서 두부 장사를 하십니다. 평천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배급제인데 실상은 다들 장마당에서 먹고 삽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고 그걸 팔아서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았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미선이는 15살 평양 제1중학교 3학년이고 아들 성철이는 12살로 소학교 5학년이었죠. 두 아이 모두 교복 차림으로 책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이 경례를 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위대한 수령님, 영광스런 당의 역사, 미제 원수를 때려잡자는 구호들. 그걸 외우고 시험 보고 우등생이 되려고 애쓰는 딸아이를 볼 때면 말이죠. 저는 조선중앙통신 평양지부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20년 경력이죠. 김일성 종합대학 신문학과를 나와서 국가가 정해준 직장에 배치받았어요.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기관이니까요. 출근길은 늘 같았습니다. 전차를 타고 평양 중심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거리를 청소하는 여성 동맹원들, 출근하는 노동자들, 학교 가는 아이들. 다들 살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얼굴들이 피곤해 보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면 제 일은 명확했습니다. 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기사를 쓰는 거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기사들. 공장 시찰 소식, 군부대 방문 소식, 외교 활동 소식. 모두 정해진 틀대로 써야 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빠뜨리거나 바꾸면 안 됐어요. 하지만 점심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와 평천 장마당 근처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마당 상인 최 아저씨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점심 먹으러 온 손님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마당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단속이 심해져서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최 아저씨의 말에 저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는 청진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더군요. 중국에서 영상물 들여온 사람이랍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영상물이라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말하는 거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몰래 돌려보는 게 유행이었는데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중죄였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몰래 메모했습니다. 날짜, 장소, 내용. 이런 것들은 제가 쓰는 공식 기사에는 절대 실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는 제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공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진짜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장마당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배급이 몇 달째 끊겼는지, 어느 마을에서 단속이 있었는지, 누가 잡혀갔는지. 어느 날 밤 15살 딸아이 미선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지상낙원이라고 했는데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낙원이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배운 것과 현실의 차이를. 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세상 일이라는 게 복잡한 거야. 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 딸아이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천구역의 밤 풍경. 어둠 속에 가끔씩 보이는 불빛들. 저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중국군으로 참전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건 말이다. 너희 세대가 잘 살라고 그런 거였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97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먹을 게 없어서 굶다가 그렇게 가신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성호야, 내가 싸운 조국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3년 2월. 나는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산다. 낮에는 체제를 선전하는 기자, 밤에는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 언젠가 이 기록들이 빛을 볼 날이 올까? 아니, 와야만 한다. 우리 아버지가 꿈꾸던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것이 제 탈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하던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3월 말이었죠.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선진적인 협동농장을 취재하라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농업 선전 기사를 쓰는 거였지만 저는 그 지역에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검문소마다 서 있었고 주민들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당 간부가 저를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모범적으로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달랐어요. 텅 빈 집들, 닫힌 문들, 그리고 어딘가로 짐을 싸서 나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묻자 간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들은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당의 배려로 말이죠. 하지만 제 기자 본능이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슬쩍 간부의 눈을 피해 한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에서 짐을 싸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긴 어딜 가요? 쫓겨나는 거지. 이 동네가 통째로 비워지는 거라우.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나 뭐라나. 그때 간부가 다가오는 소리에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래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북쪽 산골짜기로 보내지는 거였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농토도 없는 곳으로요. 이튿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나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을 입구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보위부 차량들이 둘러서 있었고 확성기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었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 김철수와 그 가족을 공개 심판한다. 한 가족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 그의 아내, 그리고 15살쯤 돼 보이는 딸. 제 딸 미선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죄목은 이주 명령에 불복하고 체제를 비방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세 사람은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쳐야 했어요. 박수를 치지 않으면 자신도 의심받으니까요. 제 손도 떨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장실 칸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싸운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6.25 전쟁 때도 이렇진 않았을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날마다 선전하는 인민의 낙원이 이런 곳이었나.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딸아이 얼굴이 보였어요. 우리 미선이와 비슷한 나이의 그 아이가 쓰러지던 모습이.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마당 정보원 최 아저씨를 통해서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위험한 건데 형님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종이에는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해외로 빠져나간 고위층 자녀들의 명단이었어요. 당 간부들, 군 장성들, 보위부 고위 인사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중국으로, 러시아로, 심지어 유럽으로까지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형님? 저 사람들은 주민들한테는 충성이니 혁명이니 떠들면서 자기 자식들은 슬쩍 빼내고 있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소.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개 처형당한 가족, 고위층 자녀들의 해외 탈출,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감시와 통제. 아내는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뭔가 쓰고 계신 것도,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것도.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꼭 닫아 걸고 작은 목소리로요. 우리 딸 미선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 아들 성철이가 자라면서 보게 될 이 나라의 진짜 모습. 그리고 78살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셔야 하는 이 체제. 당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순 없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음악대학을 나왔잖아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매일 혁명가요만 부르라고 해요. 아이들 눈빛이 점점 죽어가는 게 보여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나도 오래 고민했소. 하지만 이제는 결정해야 할 것 같소.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탈북.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단어였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된 거였죠. 며칠 후 어머니 두부 가게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장마당 단속이 더 심해졌다.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바로 잡혀가더구나. 옆집 순대 파는 아주머니도 엊그제 끌려갔어. 저는 어머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굽은 허리, 하지만 여전히 새벽부터 일하시는 그 모습. 제가 이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를 찾아서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밤 제 수첩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3년 4월. 나는 결심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떠나기로. 탈북을 결심한 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기자라는 직업이 이럴 때는 도움이 됐습니다.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에게는 계획을 말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15살 미선이와 12살 성철이가 알면 혹시라도 학교에서 실수로 말할까봐 두려웠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학교에 다니고 숙제하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여보,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씩 준비시키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체력 키우는 거요. 산책한다고 하면서 걷기 연습을 시키고 가벼운 짐 들고 다니는 연습도 시키고요. 아내는 영리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준비시킬 방법을 찾은 거죠. 제 첫 번째 출장지는 평안북도 신의주였습니다. 압록강이 바로 코앞인 국경 도시죠. 공식적으로는 대중무역 관련 기사를 쓰러 간 거였지만 실제 목적은 탈북 루트를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5월 중순이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강물이 녹기 시작하던 때였죠. 저는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검문소마다 초병들이 서 있었고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틈이 보였습니다. 숙소 근처 작은 국수집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장마당 정보원 최 아저씨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브로커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상인처럼 보였지만 그는 사람들을 강 건너로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형님, 요즘 강 건너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속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을 건너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이상하다니요? 서로 모르는 척하는데 뭔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손목에 같은 표시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작은 점 같은 거요. 제 기자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숨어서 지켜봤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았어요. 눈빛으로만 신호를 주고받더군요. 그리고 한 사람이 손목을 보이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손목을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들의 손목에는 작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몸을 더 낮추고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결국 강을 건너지 않고 흩어졌어요. 마치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저런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다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형님, 제 말씀 믿으셨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탈북자들이 아니에요.
혹시 보이부 사람들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브로커가 말을 흐렸습니다. 남쪽에서 침투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남쪽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형님 가족분들 데리고 나가실 거면 그 사람들 피해서 가야 합니다. 언제 갈 건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은 알았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무서운 세계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할 것 같소.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본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을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목격했고, 고위층의 위선을 알았고, 이 나라의 진실을 봤죠. 이제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장마당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급히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이라고 했어요. 성호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벌지 못해서 내 아이들한테 좋은 것 사주지도 못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8살 노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가족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나라. 이게 우리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나 편히 쉬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게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이런 삶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6월 초, 저는 다시 신의주로 갔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브로커를 만나 날짜를 정했습니다. 8월 5일. 여름이 깊어 강물이 가장 낮을 때였어요. 형님, 그날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긴 위험하니까 몇 명 더 모아서 함께 가는 게 좋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게 안전할까? 하지만 브로커 말이 맞았어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가는 게 나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8월 5일, 압록강 상류의 한 지점에서 만나 함께 강을 건너기로요. 저는 평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석 달 후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78살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불효자식이 될 거라고, 다시는 못 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소. 어머니가 아시면 붙잡으실 거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잡히면 어머니까지 화가 미칠 수 있소. 아내도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제 수첩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3년 6월. 압록강에 비밀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밀은 내 가슴 속에 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이 죄를 나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부디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달. 그 사이에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속에는 작별 인사도 포함돼 있었죠. 말로 할 수 없는 마지막 인사.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7월 말이 됐고 약속된 날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다시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도 함께였죠. 가족 여행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우리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작은 여관 방에서였어요.
브로커는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8월 5일 새벽 2시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7명이 함께 갈 겁니다. 형님 가족 넷, 그리고 청년 둘, 여자 1명.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합니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상한 예감이랄까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브로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묵는다던 여관 근처를 지나가는데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브로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월 5일 새벽 2시, 압록강 상류 300m 지점입니다. 일가족 넷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 아래로 다가갔어요. 브로커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출신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눈치가 빠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날 그 장소로 데려가겠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중 간첩. 브로커가 보이부와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팔아넘기려는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들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여관방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소.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제가 들은 것을 속삭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이제 어떻게? 일단 모르는 척해야 하오. 브로커가 의심하면 더 위험해질 거요.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달을 준비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자였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제 일이었죠. 다음 날 저는 작은 녹음기를 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로커를 만났어요. 형님, 준비는 다 되셨죠?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브로커가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20대 청년 둘, 40대 여자 1명. 저는 그 명단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브로커를 미행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보이부 건물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 브로커가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돈 봉투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급히 여관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날짜를 바꿉시다. 8월 5일이 아니라 8월 12일로. 하지만 브로커한테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우리끼리만 갈 거요. 혼자서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믿었다가는 우리 모두 잡혀갈 거요. 그것보다는 혼자 가는 게 낫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강을 건너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물살도 세고 길도 모르고 중국 쪽에서 받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마당 정보원 최 아저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양까지 전화를 걸어서요. 형님, 신의주에 제 친척이 하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이틀 후, 저는 최 아저씨의 친척을 만났습니다. 60대 노인이었는데 젊었을 때 국경 경비대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강 건너는 길은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형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 식구만으로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 몇 명 더 구해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니 아무래도 처음 브로커가 모았던 사람들 중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브로커가 모은 사람들, 그 중에 혹시 보이부 사람이 섞여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명단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20대 청년 하나는 함경북도에서 온 노동자였어요. 부모님이 아사했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진짜 탈북자 같았습니다. 다른 청년은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부였는데 숙청당했고 가족이 연좌제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40대 여자였습니다. 혼자 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 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오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십니까? 남편은 죽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원산입니다.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어요.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월 마지막 날,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장마당 두부가게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요. 어머니, 제가 잠깐 출장을 가야 합니다. 또 출장이냐?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구나. 네, 죄송합니다. 돌아오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손길이었죠.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성호야, 몸 건강히 다녀오너라. 우리 손주들도 잘 챙기고.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편지였어요. 나중에 최 아저씨를 통해 전달되도록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식이 어머니를 두고 먼 길을 떠납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8월 초,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양 외곽 야산에 있는 작은 묘였어요. 저는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꿈꾸셨던 나라는 이런 게 아니었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쌓으신 이 땅을 떠납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갑니다. 용서하세요.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거라. 아이들을 살려라. 그날 밤 제 수첩에 저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3년 8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생사의 갈림길로 향한다. 우리를 배신한 브로커, 정체 모를 사람들,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서 자유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죽을 것인가. 부디 하늘이 도우시길. 2023년 8월 12일 새벽.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벽 1시에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에게는 전날 밤에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미선아, 성철아. 우리 오늘 밤 먼 여행을 떠날 거다. 어디로요, 아빠? 자유로운 곳으로. 너희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으로. 15살 미선이는 눈치를 챘습니다. 12살 성철이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요. 아이들은 각자 작은 배낭 하나씩만 들었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전차 막차를 타고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밤 기차는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보면서 저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 이 하늘, 이 별들. 모두 마지막 일지도. 신의주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약속 장소까지는 걸어가야 했어요. 최 아저씨 친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압록강 상류로 1시간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했지만 쉴 수 없었어요. 약속 시간까지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2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우리 가족 넷,
그리고 20대 청년 둘, 40대 여자 1명. 모두 7명이었습니다. 다들 왔군요. 최 아저씨 친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기서 300m 떨어진 지점인데 물살이 셉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조용히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압록강 물결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 물을 건너면 중국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 물만 건너면. 자, 이제 들어갑시다. 한 명씩 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 미선이 손을 잡고 아내는 아들 성철이를 업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강물은 얼음장 같았죠.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성철이가 무서워서 울먹였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순찰대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앞서가던 20대 청년 하나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 여자 수상합니다. 뭐가요? 아까부터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40대 여자가 옷 속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게 무전기였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제 의심이 맞았어요. 저 여자는 보이부 요원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중국 공안인지 북한 순찰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형님, 우리 중에 간첩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여자가 깜짝 놀라며 무전기를 떨어뜨렸고 다른 청년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둘이 물속에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물보라가 튀고 비명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불빛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다들 빨리 건너. 최 아저씨 친척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파도가 쳤습니다. 물살이 세진 거예요. 제 손에 잡혀있던 딸 미선이가 휩쓸려 갔습니다. 미선아! 저는 필사적으로 딸을 잡으려 했어요. 물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만 검게 흐를 뿐이었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그때 제 손이 뭔가를 잡았습니다. 딸의 옷이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딸이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저는 딸을 꼭 안고 헤엄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성철이를 업고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이 여자의 무전기를 빼앗아 물에 던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놓칠 수 없어. 다른 청년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헤엄쳤어요. 딸을 안은 채로 물을 삼키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강바닥이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거의 다 건넌 겁니다. 저는 딸을 안은 채 일어섰습니다. 다 왔다. 다 왔어. 강 건너편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물 밖으로 나왔어요. 온몸이 젖었고 추위에 떨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넷 모두 살아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청년들도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물에 휩쓸려 간 건지 북쪽으로 도망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중국 쪽 브로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미리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빨리 오세요. 여기 위험합니다. 우리는 브로커들을 따라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북한 순찰대 호각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올 수 없었죠. 한참을 뛰어 도착한 곳은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은신처였어요. 우리는 그곳에 쓰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딸 미선이가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철이는 공포에 질려 아내에게 매달려 있었고요.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청년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 여자 물에 빠졌습니다. 제가 무전기 빼앗느라 놓쳤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외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잡혔을 거라는 것.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아닙니다, 형님. 우리 모두 살아야죠. 그날 밤 우리는 움막에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추위에 떨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이 저 멀리 보였어요. 저 강을 건넜구나. 우리가 정말 건넜구나. 딸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두고 온 78살 어머니.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고 계실 어머니. 아들이 사라진 것도 모르실 어머니.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우리가 나중에 꼭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만날 수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움막에서 저는 수첩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3년 8월 12일.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넜다. 그 강에서 우리 중에 간첩이 있습니다. 라는 외침이 울렸다. 그 외침이 우리를 살렸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간다. 하지만 내 가슴에는 어머니가 남아있다. 중국에서의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선족 집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서 우리 가족 넷이 숨죽이며 지냈어요. 딸 미선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강에서 물에 빠지던 그 순간을요. 아들 성철이는 말이 없어졌어요. 12살 아이가 겪기엔 너무 무서운 일이었죠. 여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건가요?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잘한 거요. 북에 있었으면 우리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요. 이건 자유를 위한 값이요. 조선족 아저씨가 도와줬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베트남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준 거예요. 하지만 그 길도 험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석 달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들이었죠. 배고픔, 감시, 탄압. 그리고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 2023년 11월, 드디어 우리는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안전한 곳에서 잤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빠, 여긴 정말 안전한 거죠? 그래, 미선아. 이제 안전해. 한 달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껴본 적 없는 감격을 느꼈어요. 2023년 12월 5일.
우리가 한국에 온 날입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탈북민인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죠. 저는 제가 기자였다는 것, 그리고 압록강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여자 말인가요? 손목에 표시가 있었다고 했죠? 네, 작은 점 같은 거였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자리를 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씨,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펼쳐 보인 자료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신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소속 요원. 탈북민으로 위장해 남한에 침투하려던 공작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돌아갔어요.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씨가 브로커의 배신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원래 계획대로 8월 5일에 갔다면 여러분 모두 체포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여러분과 함께 남한에 들어와 공작 활동을 했겠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던 건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조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청년 2명 말입니다. 한 명은 진짜 탈북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그 청년의 부모가 먼저 탈북해서 남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위부가 그 부모를 이용해 아들을 협박했어요.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남은 가족을 죽이겠다고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청년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력했던 거죠. 그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정보를 넘기지 않았어요. 강에서 여자의 정체를 밝힌 것도 그 청년이었고요. 그가 외친 우리 중에 간첩이 있습니다라는 말, 그게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는지. 만약 제가 브로커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만약 청년이 외치지 않았다면, 만약 여자의 무전기가 작동했다면. 씨. 조사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기자 출신이라고 하셨죠? 당신의 관찰력과 판단력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은 정보와 증거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조사관에게 제가 북한에서 몰래 적어온 수첩을 건넸습니다. 20년간 기록한 북한의 진실들이었죠. 이것이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기록입니다. 조사관은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이건 귀중한 자료입니다. 북한 내부의 실상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건 드뭅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교육받는 곳이죠. 그곳에서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이었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왔어요. 어떤 이는 배고픔 때문에, 어떤 이는 정치범 수용소를 피해, 어떤 이는 가족을 찾아.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자유를 찾아온 거였죠. 저는 하나원에서도 습관처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북한 체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한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외부 정보를 접하고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장마당 세대들은 국가 배급을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고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해외로 빼돌리면서 주민들한테는 충성을 강요하죠.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 제가 기록한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북한은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하나원 기숙사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맛있어요. 성철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사라진 걸 알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혹시 보위부에 불려가셨을까? 장마당 장사는 계속하고 계실까?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나중에 꼭 소식을 전할 방법을 찾을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위로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새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3년 12월. 우리는 한국에 왔다. 그리고 알게 됐다. 우리가 탈출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이 있다. 그리고 나는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것.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경제체제, 정치 시스템, 생활 방식. 모든 게 북한과 달랐습니다. 첫 수업 시간이 기억납니다. 강사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한 탈북민이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이요.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터넷이요. 집에서 세계 어디든 연결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온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도 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어요. 북한처럼 국가가 모든 걸 정해주지 않았죠. 이제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 곳도 선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20년간 국가가 정해준 대로 살았는데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니. 아이들도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는 한국 학교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면 놀리지 않을까요? 걱정 마라, 미선아. 내가 열심히 하면 다들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성철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빠졌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죠. 아내는 음악교사 자격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북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아서 다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저는 하나원에서도 기자의 본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는 북한 사회의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탈북민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평양 대학생이었어요.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당 간부 자식도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친구가 USB에 담아준 거였어요. 그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이구나. 그때부터 탈북을 꿈꿨어요. 나이든 탈북민도 있었습니다. 60대 할아버지였는데 아들 가족이 먼저 탈북했고 홀로 남아있다가 따라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들이 왜 조국을 배신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손주들 사진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 이야기들을 모두 노트에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하나원 생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검색창에 평양을 쳐봤어요. 수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뉴스, 사진, 영상. 그 중에는 제가 알던 평양도 있었고, 제가 몰랐던 평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탈북자를 검색했습니다. 수만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와 있었어요. 우리만이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왔구나. 어느 날 저는 평천 장마당을 검색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 소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 계실까? 3월 말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료증을 받고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게 됐어요. 정부에서 지원금도 줬고 임대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찾아온 자유를 누리십시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제가 20년간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2024년 4월, 우리 가족은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어요.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집이었으니까요. 아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성철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미선이는 자기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꿈만 같아요. 제 방이 있다는 게.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였습니다.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 수첩들을 펼쳐봤습니다. 북한에서 20년간 적은 수첩, 탈북 과정에서 적은 수첩, 한국에 와서 적은 수첩. 제 인생이 여기 담겨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책을 쓸 거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책을. 그리고 탈북민 언론에서 일하고 싶소. 기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저는 탈북민 언론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탈북민이었어요. 그들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기사를 쓰고 방송을 만들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씨, 환영합니다. 단체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은 일들, 제가 기록한 것들을 기사로 썼어요.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취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탈북한 진짜 이유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은 배고파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유와 존엄이라고 썼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이해하게 됐다고, 탈북민을 다시 보게 됐다고 말해줬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있어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왔는지. 그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북에 남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6월. 나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기자로서, 탈북민으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소식을 전할게요. 지금은 2024년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딸 미선이는 한국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많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미선이는 통일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이해 교육을 하고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하고 있죠. 아빠, 우리 동아리에서 북한에 풍선 편지를 보낸대요. 제가 쓴 편지가 북한 친구들한테 전해질까요? 그럴 거야, 미선아. 내 진심이 담긴 편지라면 분명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거야. 아들 성철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요즘 성철이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북한 생활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겠다고요. 아빠,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까요? 당연하지. 내 이야기는 소중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지. 아내는 다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요. 한국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북한 민요도 소개하고 있어요. 여보, 오늘 아이들한테 아리랑을 가르쳤어요.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잘했소. 음악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저는 탈북민 언론 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고 다른 탈북민들을 취재하고 북한 관련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기자가 본 북한의 진실입니다. 책에는 제가 20년간 북한에서 경험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평범한 주민들의 삶, 체제의 모순, 장마당 경제, 그리고 탈북 과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십니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밀을 밝히는 건 위험한 일 아닙니까? 혹시 북한에서 보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게 제 일입니다. 북한이 숨겨온 진실을 이제라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가 화를 입으실까봐 항상 걱정이에요. 하지만 침묵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고 저는 그 누군가가 되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특히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이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나도 북에 가족을 두고 왔네.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립네. 자네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내 어머니가 생각나더군. 자네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네. 그리고 우리 세대가 보지 못한 통일을 자네 세대가 보길 바라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25로 헤어진 이산 가족들. 그분들의 아픔이 제 아픔과 다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방송국에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주제는 탈북민이 본 북한이었어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북한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어요. 장마당 세대가 자랐고 외부 정보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느린 변화지만 분명 흐름은 있습니다. 그럼 통일은요?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니까요. 제 아버지 세대가 전쟁으로 갈라졌고 제 세대는 분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 세대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 한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젊은 사람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나도 북에 오빠가 있었네. 6.25 때 헤어져서 생사를 모르지. 아마 돌아가셨겠지. 하지만 자네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걸 보니 우리 오빠도 나를 그리워했을 것 같더구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평천 장마당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두부를 파시던 그 시장. 지금도 어머니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아들이 사라진 걸 알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매일 검색합니다. 평양 소식, 장마당 소식, 단속 소식. 혹시 어머니 소식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어머니 소원이었어. 꿈에서 깨어 저는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용서하세요. 아내가 잠에서 깨어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가족을 지킨 거예요. 2024년 12월 제 책이 출판됐습니다. 기자가 본 북한의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책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을 북한에 계신 제 어머니께 바칩니다.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모든 북한 주민들께 바칩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탈북민들, 인권운동가들, 교수님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작가님, 우리 세대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북한을 잊지 않는 것.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오면 그들을 형제처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됐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북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오게 해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돼서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수첩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북한의 진실을 알릴 것이다. 우리가 탈북한 이유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유와 존엄을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북한도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가 북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제 이야기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가 통일을 앞당기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평천 장마당으로 어머니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는 꼭 통일된 나라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것이 제가 비밀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씨입니다. 북한 기자 출신 탈북민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